결론을 종결을 해 소를 제기한 다음에 결론을 쭉 해서 마무리하고 이것에 입각해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 다음 장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1심 판결의 1심에서 결론이 열려서 이렇게 종결하고 더 이상 주장 펼칠 게 특별히 더 없으면 사건을 판결로 매듭짓기에 성숙됐다고 생각하고 결론을 종결하는데 물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려는 와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142조에 보면 결론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굳이 얘기한다면 오늘 같은 상황도 결론을 제기하는 건데 그렇잖아. 그렇다고 2학기 수업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죠. 오늘 다시 종강을 하면 제기된 결론이 다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냥 2학기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여기서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항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국면이 펼쳐지는 게 항소를 해서 제2심 절차에 항소심 절차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1심에서 관할이 단독 재판부 관할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의부 관할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아마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자체의 합의의 3명의 판사가 항소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지방법원 단계의 항소심 단계로 가고 합의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데 이 책 나오고 나서 작년 12월에 한번 가르쳐주는 몰라도 신급관할이 한번 변경이 있었는데 신급관할이 도표를 하나 한 것 중에 1심에 단독 사건에 있어서 관할에 관한 경우는 1억 원까지가 단독 사건 중에 8천부터 1억까지는 고액에 있어서 단독 사건은 그게 고등법원 관할로 한 그런 표를 하나 198. 피중에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한 번 벌써 해줬나? 이게 작년 12월 중에 바뀌었어. 198면에 그 표 보면 거기는 원래는 이제 5천에서 1억 원으로 급격히 단독 재판부 관할을 늘렸는데 늘리면서도 조금 8천 정도부터 1억 사이는 좀 불안하달까 뭐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독으로 관할로 하면서도 제2심은 고등법원으로 배치했던 건데 이제 물가 수준 상승과 함께 1억 원으로 해도 8천에서 1억 사이도 뭐 이제 큰 그렇게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할까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제 단독은 고액 단독조차도 즉 8천에서 1억 원에 해당하는 고액 단독조차도 이제 고등법원이 2심이 아니라 그대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이 된다. 그러니까 단독 사건의 범위가 1억 원까지인데 기존에는 1억 원까지 사이에서 8천에서 1억까지의 고액 단독은 항소심을 고등법원으로 두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냥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도록 그대로 그러니까 단독은 이제 그냥 1억 원 기준으로 항소부로 간다. 1억 이상은 고등법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복잡한 단계고 펼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잡한 국면은 당사자가 다수 당사자고 등장하고 아까 다수 당사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용어 나온 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공동으로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통상의 공동소송은 공동으로 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지금 필수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법률 용어에서 민사법에서 필수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라고 했는데 즉 반드시 공동소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제법적으로 합유나 총유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 자체가 전원이 소송을 수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했다가는 이게 어긋나버리면 안 되니까 합의랍정을 위해서 이 판결의 결과가 각양각색으로 나오면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나와야 되니까 소송에서 전원이 등장하고 전원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끼리의 판결로 부적법 각하까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다수 당사자에 있어서 두 개의 공동소송의 종류를
주체에 있어서 복수의 주체가 등장하는 거 말고 객체, 대상은 수송물이 복수로 등장하는 것을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병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항의하면서 땅 빨리 돌려달라고 땅 아까 말한 예를 들어 토지 인도 청구 같은 것을 하려고 가서 뭔가 시시비비 얘기를 하다가 그쪽이 격분해서 한 대 쳐서 맞아서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부상이 생겼을 때 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대상이 두 개인 거지. 아까도 사실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즉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자체가 복수냐 아니면 하나냐는 좀 논란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고 건물 철거 및 아까 토지 인도 말고 토지 인도를 청구하면서 여태 사용한 그 사용료조에 해당하는 돈과 그 사람이 낸 걸 아울러서 지금부터 앞으로 끝까지 네가 최종적으로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 라고 부당이득의 소송을 같이 결부했을 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객관적 병합의 경우는 그 관계가 단순하게 병합됐느냐 예비적인 병합 상태냐 또는 선택적인 병합 상태냐 등등 복잡하게 나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병합 또는 다른 용어로 청구의 병합이라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막 자주 쓰게 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복잡한 관계를 이제 민사소법 2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데 그 상소 단계, 그 다음에 객관적 예비적 병합의 단계, 그 다음에 공동소송의 관계 요 정도를 이제 민사소법 2에서 복잡한 소송이라든지 상소심 단계로 배우는데 내가 마저 여기서 복잡한 단계로 설정해서 오늘 처리하려는 게 앞소송과 두 번째 소송이 등장하는 즉 기판력 등령까지를 나는 복잡한 관계로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요게 지금 민사법 2에서 커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변론을 급기야 재개를 했는데 변론은 재개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럼 제1 판결이 있고 제2 판결이 등장했는데 제1 판결과 제2 판결이 전혀 관계없으면 상관은 없어. 그냥 별개의 사건이야. 근데 제1 판결과 제2 판결이 무언가 관계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제1 판결과 제2 판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제1 판결이 확정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확정되지 않고 제1 판결이란 말 이전에 제1 소송이 진행 중에 제2 소송이 등장하는 국면이 중복된 소재기의 국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제1 판결이 일단 내려졌는데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닌 경우라면 제2 소송 말고 어디서 더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냐면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소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법정에서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손해배상을 지금 손해를 입어서 지금 대충 계산해본 손해는 한 5천만 원인데 그래서 대충 계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 그 세 가지 타입을 생각해봐.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에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한 3천만 원쯤 더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총 8천만 원을 받아야 될 판인데 5천만 원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3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봐. 3천만 원 부분을. 그 경우에 일단 5천만 원 판결이 1심에서 내려졌을 때 상대방이 항소한다든지 또는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인정됐으면 사실은 완전 승소자로서 항소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항소의 이익은 잠시 놔두고 항소심 와중에 아직 지금 1심과 달리 2심까지가 펼쳐지면 변론 종결이 어디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1심 판결로 한번 매듭진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제2심에서 펼쳐지는 것으로서 제2심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시 즉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변론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1심의 도중에 또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와중에 항소심에서 아까 말한 3천만 원을 더 늘릴 수도 있어. 그 늘리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 소를 변경한다라는 청구 취지를 금액을 증액하고 청구 이유야 뭐 교통사고 당한 뭐 그런 거가 써 있겠지만 그 금액을 갖다가 애초에 5천만 원을 청구했던 것을 1심의 와중이라든지 또는 1심 판결이 끝나서 항소심이 열릴 때면 항소심의 와중에 5천만 원 플러스 인지를 3천만 원어치 더 붙여서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그 기존 소송에서 늘리지 않고 우리가 실제 교과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별도로 3천만 원 부분을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처음에 5천만 원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3천만 원을 따로 또 별도로 내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국면이 거기서 논하는 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라고 해서 지금 동일한 피해에 대한 5천만 원이 진행 중에 다시 추가로 별도로 3천만 원을 진행시킬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과의 관계를 보면 동일한 어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이게 중복재소냐 아니냐의 문제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설명한 것은 이거를 5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추가해서 8천만 원어치 만드는 것은 소를 변경해서 즉 청구 취지의 금액을 추가 내지 확장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으로 자기가 8천만 원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이런 5천만 원을 진행하는 거와 함께 다시 3천만 원을 또 별도로 진행하는 건데 이런 국면이 이게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냐 애초에 그 사건은 하나 아니냐 금액만 지금 양분되어 있는 거지 하나의 사건 아니냐의 이런 국면이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인데 여기서 판례 내지 학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판례 내지 학설은 그런 거예요. 5천만 원 소득이 했을 때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지금 대답 나왔듯이 완벽하게 풀이 아니라 뭔가 잠정적이다. 이건 일부다. 뭔가 추가로 더 있으리라고 상대방한테 예고를 해서 상대방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해서 아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내는 게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의의 공격이 아닌데 그게 다인 척, 그게 끝인 척 해놓고 갑자기 불쑥 또 3천만 원 더 있다라고 나오는 것은 상대방한테 예상 밖의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명시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명시했다면 괜찮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했던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내는 것은 중복된 소재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이 그 판례 내지 학설의 입장인 거죠. 물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별도로 내는 거니까 이런 중복된 소재기 금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세 번째 국면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해서 판결이 끝나서 판결이 확정됐어요. 판결이 확정됐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내용을 다툴 수 없고 그 사건의 내용은 그렇게 결말을 본 거예요. 손해배상으로서의 그 피해를 입었던 사건의 결말은 5천만 원으로서 결론으로서 기착을 받는데 다시 한번 3천만 원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청구한다든지 했을 때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기판력이 작동을 하는데 그럼 그 사건의 피해의 어떤 원인과 금액 등이 결정된 손해배상 청구권은 5천만 원으로 결론이 맺어졌는데 지금 와서 3천만 원쯤 더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판력에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청구만 갖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상을 갖고 문제가 되니까 중복된 소지의 금지에서 일부 청구가 문제되듯이 이쪽 기판력에서 그 대상을 갖고 문제가 될 때 그 기판력의 어떤 물적인 범위를 놓고서 작동을 할 건가. 이 사건의 5천만 원 손해배상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해 준 게 여기서 3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2차 소송은 이것에 걸려드는 거 아니냐의 기판력에 있어서의 이제 객관적 범위가 뭐냐인데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 즉
객관적인 범위를 갖고 따질 때는 216조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있어 주문 중에 판단에 미치는, 즉 주문, 수송물을 비교해봐야 되는데 역시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적인 이 통설 판례 입장에서는 명시했느냐 여부를 갖고 기판력에 걸린다 안 걸린다를 나누고 있어요. 즉 아까 같이 피고의 방어의 이익 등과 관련해서 명시했다라면 5천만 원을 확정은 했지만 그 5천만 원 확정된 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닌 일흥의 어떤 손해 금액이라는 취지로 밝혀놨다면 3천만 원을 별도로 2차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한편 그 5천만 원이 전액으로서 어느 사건의 결말을 보겠다는 식으로 피고한테는 더 이상의 뭐는 없다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채, 즉 일부분이라는 게 명시되지 아니한 채 그런 상황이라면 숨어 있는 거라면 내심에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설사하더라도 숨어 있는 거라면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라면 잔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에 의한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기판력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객관적 범위를 배운 거고 1사건과 2사건이 지금 주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주체적으로. 주관적 범위. 218조가 작동을 하는데 그때는 1사건의 결론 종결 시에 내려진 거는 뭔가 X와 Y하고 싸우다가 판결이 선고가 된 거는 Y는 X한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손해배상 아까 사건에서 5천만 원 손해배상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효력이 후소에 미치는 기판력에 있어서 아까 객관적 범위에서는 이 판결문에 216조에 의하면 판결문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보면 주문, 그 다음에 그 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가 나타나는데 1사건과 2사건이 기판력이 있는 범위는 이 주문에 있는 상황만 갖고 나타나고 이 이유증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게 216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우는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XY 사이에만 이런 효력이 작동한다라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예외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적으로 확정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218조 1항 자체에 보면 상대적 효력이다라고 일단 원칙을 말하지만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를 하나의 확장되는 예를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그 예가 뭐냐? Y한테 X에게 주라 라고 판결이 선고됐다. 즉 판결문에 피고 Y와 XY 관계가 주문에 Y는 X한테 금 5천만 원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금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결론이 이제 객관적 범위고 Y하고 X 사이의 결론이 주관적 범위인데 지금 변론 종결이 된 뒤에 Y가 사망을 했다든지 해서 상속인이 채권 채무 관계를 승계했을 때 과연 상속인 Z에게 X가 이 판결을 가지고 가서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X가 Y한테 낸 사건에 있어서 또 한 번 X가 Y한테 그 사건을 또 내면 이건 당연히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가 공통 동일해서 기판력이 미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Z에게는 이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X가 Z한테는 판결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판결을 가지고 그대로 Z한테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인 상속인 Z에게 이 판결이 유효한 것을 원래는 당사자 사이만 미치지만 Z한테도 이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Z가 이 판결의 내용을 뒤집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관해서 하지를 못한다. X와 Z 사이에
있어서는 눈으로 보는 당사자는 우리가 X1 판결은 X와 Y고 이 사건은 X와 Z지만 제2 사건이 벌어지는 X와 Z은 그때 X와 Y 사이는 아니지만 Z가 Y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X와 Z 사이에 있어서 다시 이 사건은 그대로 결론으로서 작동을 하고 다시 사건을 벌이거나 할 필요 없이 Z한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1학기에 한번 뭐는 했어요. 이게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당사자 사이에 또 한 번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확정됐는데 또 한 번 내도 기판력을 쭉 괜찮았던 게 뭔가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 해본 게 뭔가 또 한 번 낼 수 있는 원고축이 됐겠지. 상계변으로 했을 때 상계가 받아들여져서 자기가 이때도 자기가 상계하고 자기 채권을 써가지고 이긴 거기 때문에 완전 승소가 아니라서 다시 총을 그럼 피고가 상계항변을 해서 이겼는데 원고가 다시 했다? 이걸? 피고가요. 피고가 예. 상계를 안 하고 그냥 상계항변의 경우는 오히려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216조 2항에서 다시 그 상계에 집어넣은 것을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계는 이유 중에 판단에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상계의 경우는 기판력이 오히려 생기는데 지금 똑같은 사건을 또 내도 되는 경우 한 번 일학기 했는데 지금 기판이 걸려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결론을 냈는데 나왔잖아. 그럼 그거 갖고 다시 왈가를 보면 안 되는데도 또 소송 내도 되는 게 하나 특수한 게 우리가 한 번 그래 시효 때문에 그랬잖아. 시효 때문에 이 판결을 받아놓으면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시효가 원래 시효와 관계없이 10년이 되는데 집행을 마땅히 할 만한 재산이 없었는지 한 10년이 거의 다가갈 무렵에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이 판결을 받아두긴 했지만 10년의 시효가 거의 소진될 즈음에 다시 소송을 내도 똑같은 사건이니까 원래는 소송 내면 안 되지. 기판력이 걸리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낼 수 있게 된 것이 시효 중단을 위해서 부득이 똑같은 사건을 또 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그 용도로 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판례 다룬 건 뭐였어? 그 용도로 냈는데 불구하고 법원이 어떻게 했어? 그냥 쌩으로 다시 심리해가지고 승부도 오히려 뒤집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 오히려 원고 청구 이겼던 걸 나중에 다시 해가지고 원고 청구 기각시켜서 문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소송에서 재심리를 실제 재심리를 하고자 해서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소송을 들어오는 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시효만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두 번째 재판부가 그걸 심리를 해버려서 문제가 되고 원래는 시효를 의 문제로서만 중단시키기 위해서 재차 청구하는 것이지 그 밖에 다 재차 심리해가지고 내용을 갖다가 가타부타 또 따져보는 그것을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판력은 한번 승부가 나면 우리가 승부가 나면 계속 이야기하잖아. 하늘이 아는 진실과 당사자가 진짜 억울하다고 해도 어디서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갖고 따지면 안 돼?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야? 3심제 하에서 맥심을 써먹고 난 승부에 대해서 진짜 억울하면 남대문 가서 불 질릴 망정 그 판결은 인정을 해야 하잖아. 그 판결은 그 판사를 석궁으로 쏠 망정 그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다시 그 분쟁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다시 심사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다시 그것을 법원에 가지고 가서 냈던 특수한 경우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해줬던 건데 그 말고 그걸 뒤집으려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그게 기판력이라고. 그러니까 그 뒤집으면 안 되는 것은 X와 Y 사이라는 주관적인 대상자 범위 사이에서 그 다음에 상계 포함한 이 주문 중의 판단이고 상계 같은 건 이유 중의 판단인데 유독 216조 2항이 예외적으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범주에서만 되는 거야. 그럼 뒤집어서 봐. X와 Y인데 이게 아까 좀 아까 Z라는 상속인이 등장하지 않고 제3자인 Z와 X와의 관계는 사실 상관없어. 원래 X와 Y와 Y의 상속인 Z가 아닌 그냥 순수한 제3자는 이 판결하고 아무 상관없지. 알시켜놓으면 둘이 싸운 내용을 갖고 제3자한테 구속시킬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근데
상속 이임은 구속시켜야 돼. 그거야. 이게 주관적 범인 거야. 그치? 그다음에 객관적 범인 두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한 거와 또 나는 나대로 한 대 맞아가지고 하는 거는 별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사람이 틀렸거든 다른 사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과 별개의 대여금 사건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니까 그러한 단위가 객관적 단위가 후소에 미치는 영향의 객관적 단위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객관적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 주관적인 인적인 범위는 당사자에 반한다는 게 원칙이고. 그럼 다시 이제 그 이전에 객관적 주관적 범위 이전에 그럼 이 판결이 결론을 내린 거는 모든 시점에 형사사건은 형사 판결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거야. 형사사건. 범행 시에 너 나쁜 놈이고 너 죽였고 너 사람 때렸고 너 돈 훔쳤으니까 너 징역 얼마다라고 하는데 민사사건은 어떤 시점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보면 잘못했다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피고가 X한테 돈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시점 갖고 얘기해 주냐면 결론 종결시 시점을 갖고 얘기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극단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돼. 소를 제기했어. 안 갚아서 X는 억울해서 돈 받으려고 Y가 소송을 했어. 그런데 이 시점 즈음에 Y가 갚았다고 변제했다고 쳐봐. 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쳐봐. 그러면 변론 종결 시점에는 그게 사실이면 그게 맞다면 변론 종결 시에 어떤 법원은 판단을 해. 예를 들어 기준이 뭘 하면 이거 뭐 한 3월 2일이라고 하고 요 갚은 날은 한 2월 26일 날이라고 소는 뭐 한 1월 2일 날 냈다고 쳐봐. 이런 흐름 속에서 1월 2일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실이 맞다면 Y는 갚아야 돼. 그제? Y는 갚아야 돼. 그 다음에 2월 26일 날 변제했다고 치면 2월 25일 시점에도 갚아야 돼. 그지? 2월 26일 날 변제가 됐으면 2월 26일, 27일 그런 시점에는 안 갚아도 돼. 갚았으니까. 소멸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3월 2일 날 기준으로 판단 내용은 뭐냐? 원고의 청구에 기각이 내려집니다. 원고의 청구.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의 기각이라는 것은 채무자 피고 Y는 X에게 돈 갚을 의무가 없다. 반대로 원고 X는 Y한테 이행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가 결론이 났는데 그 이행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X의 그 원고 청구 기각적인 내용은 어느 시점으로 권리가 없는 거야? 3월 2일 기준이죠. 그걸 굳이 시점을 한 1월 달로 맞춰본다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였지. 그렇잖아. 소송이 진행하는 와중에 갚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은 갚을 의무가 Y한테 없는 것으로 되고 뒤집어서 X가 갚을 권리가 없는 것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그게 변론 종결 시점인 2월 26일 기준으로 예컨대 3월 2일 기준으로의 내려진 판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갚을 의무가 없는 Y고 받을 권리가 없는 X 입장에서 X가 요번에 Y를 상대로 이미 승부는 받을 권리가 없다 내지는 뒤집어서 보면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역행하는 X의 Y에 대한 똑같은 대여금 청구를 다시 그 결론이 난 상태에서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또 한 번 한다면 여기서 판결을 내서 안 줘도 된다고 X가 깨진 결과를 뒤집으려는 두 번째 X의 청구는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X가 이렇게 했다고 쳐봐. 아주 단적인 예로 X가 원금 말고 그럼 3천만 원에 못 받은 이자를 뭐 예를 들어 월 얼마씩 쳐서 계산했더니 한 500만 원 못 받은 이자가 있다고 청구했다고 쳐봐. 이번에는 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다고 쳐봐.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해주려고 하냐면 대여금 자체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면 이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굳이 이게 다시 심리될 필요가 있느냐인데 이게 시적 범위와 연결되면 이 사람 X가 Y한테 밑에 이자를 청구하는 건 언제까지 이자냐면 예컨대 2월 26일 날 변제했다면 뭐 1월 말까지 이자를 청구한 거는
앞사건이 뒷사건에서 기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앞사건은 언제 갚을 의무가 없고 원고는 받을 권리가 없냐면 2월 26일 기준으로 아니 3월 2일 기준으로 그런 거니까 그 이전에는 아까 왔듯이 얘기했듯이 뭐야? 채권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요까지는 있었던 거야. 3월 2일까지 아니 2월 26일까지는 갚을 의무가 있었던 건데 26일날 변제되면서 받을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26일 이전까지 이자는 상관없어. 이 앞사건이 뒷사건을 발목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앞사건이. 그러니까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 거야. 즉 기판력이 걸리는 것은 어느 시점에 내려진 결론인 주문, 어느 시점에 내려진 당사자 XY 사이의 것이냐면 결론 종결 시점의 것이다라는 거지. 그게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 시적인 범위는 그 앞사건이 뒷사건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앞사건의 결론, 앞사건의 당사자 사이의 결론, 즉 앞사건의 주관적 범위와 앞사건의 물적, 객관적 범위에 있어서 시적인 것은 언제적 얘기를 갖고 뒷사건을 발목 잡고 있냐면 결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종결시 기준인데 그럼 오히려 상황을 뒤집어서 봐봐. 그 상황.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 Y가 X한테 갚아야 된다. 즉 X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됐어. 근데 결론 종결 이후 시점에서 갚았어. 스스로 이행을 했어. 그런데 스스로 이행했으면 갚을 권리가 받을 권리가 없어야 된다든지 뒤집어서 보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 갚아야 된다는 식으로 내려진 거야. 원고 승소 판결이. 그럼 이 승소 판결을 갖고 X가 변제 받았으니까 이 판결은 앞에서 찢어버린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자기가 갖고 있어도 더 이상 이제 해결된 것으로 해서 청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왜? X는 뭔가 지금 승소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X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내려진 판결문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건으로 또 한 번 빌려준 어떤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받은 3천만 원은 이 판결문에 따라서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원고는. X는. 그래서 X가 Y한테 그 3천만 원을 달라라고 이 판결문에 나온 대로 왜 안 왔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Y는 그 판결대로에 해당하는 변제를 한 거라고 주장하면 2차적인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2차적인 싸움. 그럼 그 2차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이유는 돌이켜서 다시 보면 변론 종결 시에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판결은 갚아야 된다는 것은 언제적 상황까지를 반영해서 내려진 거냐면 변론 종결 시점에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갚았느냐 아니냐를 반영한 판결은 아니니까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갚았느냐 아니냐 그게 X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빌려간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갚은 거라고 하고 그 변제는 이거하고 틀린 거라고 X는 주장하는 상황에서 Y는 이 판결문에 따른 변제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싸움이 2차적으로 벌어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앞사건이 뒷사건을 발목 잡아서 안 되는 거는 변론 종결 시점까지 상황이 문제가 됐을 때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거지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벌어진 상황 갖고는 다시 문제가 되는 건 앞사건이 뒷사건을 발목 잡을 이유가 하도 없는 거야. 앞사건은 변론 종결 시까지의 상황만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 뒷상황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적인 사건이 벌어져도 그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가 돼. 그래서 2차적인 싸움이 되고 그 2차적인 싸움을 벌이는 소송을 청구이의소라고 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앞에 청구권 자체의 전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2차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즉 2차적인 사건은 누가 소송을 내게 되냐면 제1차적인 사건의 피고가 오히려 원고가 돼서 제1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채무는 끝났으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청구를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원래 청구 이의소도 하나의 소니까 기판력이 발생하면 막혀야 되는데 변론 종결 시점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서 내는 청구 이의소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무방한데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거를 갖고 계속
문제를 삼는 거는 이미 앞사건의 판결이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상황 반영해서 가타부타 내려진 그것을 거슬리려는 것, 거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후 시점에 벌어진 것 같고 거역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건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판력의 물적, 인적, 시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 하면 돼. 하나 대필린 판례가 전환지까지 나온 2001년도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등기 사건에서 갑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등기를 을한테 뺏기고 병한테 넘어가고 정한테까지 순차로 넘어갔어. 근데 이게 민법에서 보면 뭐 통정헌 뭐 강박이라든지 아니면 민법에서 불공정 행위라든지 해서 취소 무효 사유가 있어. 이 법률 행위가 형식상 등기가 넘어가고 소유권 이전을 해줬지만 추후에 그게 무효 사유가 있다든지 추후에 그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 주장이 맞다면 이제 돌려받아야겠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등기가 이 정단계까지 가고 있어서 이 경우에 갑이 이 등기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내고 병한테 말소해달라고 하고 정한테 말소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공동소송, 이 경우에 필수적인 경우는 아니고 통상의 공동소송인데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기서 갑이 우기던 이런 사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갑이 깨졌어. 갑이 깨졌어. 그러니까 뭐 무효 사유라든지 취소 사유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깨졌어. 그러면 이제 확정까지 됐으면 더 극건에 관한 등기건에 관해서는 왈가왈부 벌써 없어야 되는데 갑이 어떻게 이번에 소송을 냈어? 정을 다이렉트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낸 거야. 그러니까 앞 사건은 말소 등기 청구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래는 자기 명의였는데 회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2001년 이전의 상황은 뭐야? 말소 등기 청구권과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소송물이 틀리다 이거야. 어떤 등기에 그거가 하나는 말소하는 거고 하나는 이전하는 거고 이게 틀린 건데 같은 사건이 아니니까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 소송물이 별개다라고 봤는데 2001년도에 이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 법원이 고민한 것은 분명히 소송물은 다른데 두 번째 소송을 또 인정해주면 참 이 갑은 두 번의 카드를 쓰는 셈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볼 때는 소송물은 틀리니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고 봐줘서 두 번째 소송을 또 낼 수는 있어야 돼. 물론 두 번째 소송에서 또 깨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실체적인 심리를 해줘야 돼 또. 그러니까 법원이 2001년도인가 전화를 판결이 어떻게 이야기했어? 그 말소 등기 청구의 1회차 소송에서의 청구와 2회차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사실상 소송물은 틀리지만 실질상 동일한 소송물법으로 봐서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해서 제2차적인 소송을 그런 식으로 기판력에 걸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가급적 판결이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차적인 소송이 나왔을 때 이것을 걸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건데 실제 관련된 조문은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주문 중의 판단이라는 소송물에 대칭되는 표현인 고범위에서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218조 상대적 효력으로서 당사자 사이에만. 그런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볼 것 같아? 그 너무나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주체, 동일한 소송물을 갖고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눈으로 볼 때는 별개인 것 같은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걸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가지고 물어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는 동일한 소송물인데 아까 이런 등기 같은 게 말소 등기랑 이전 등기는 일단 소송물은 별개인데 사건이 틀린 건데 이렇게 걸려드는 거. 그 다음에 상계의 경우는 이유 중에 판단이 원래 주문인 소송물 단계에 그건 아니라고 1학기 때 한번 적어놨게 해줬는데 그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상계의 경우는 이유 중에 나타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물급의 처우를 해주면서 기판력에 걸리는 거고 그런 거 얘기했지.
한편 주관적인 것도 동일한 당사자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언뜻 뭐가 한번 문제가 돼요. 동일한 당사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게 채권자 대의 소송이 진행 도중에 채무자가 2차적인 소송을 냈을 때의 중복 제소 금지 부분과 1소송이 확정됐을 때 채무자가 2차적인 소송을 냈을 때의 채권자 대의 소송의 그 틀에서 2차적 소송 냈을 때의 고 2차적 소송 낸 채무자의 소송을 기판에게 걸 거냐의 문제인데 그 218조 3항에 있어서 권리이익 귀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요 조문이 쓰이는 게 예컨대 선정 당사자의 소송 수행한 결과가 선정자한테 영향을 미친 효력이 미친다라는 류처럼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의 효력이 중간에 낀 채무자한테 미치느냐가 논란이 되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조문의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다 인정해주지 않고 전승적인 입장에서 알았을 때 하나여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생긴다. 이런 판례가 75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것이. 그 다음에 시적인 범위도 앞에서 변론 종결 시까지를 감안해서 내려진 판결을 흔들려는 것은 2차적인 소송은 안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벌어진 상황은 이 판결이 요거까지만 담은 거지 요 시점까지만 담은 거지 요 뒤 시점은 담은 게 아니니까 그건 괜찮은 건데 그랬을 때 그럼 그 뒤 시점의 행위인 듯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취소권, 해제권 등을 행사하면서 앞에 벌어진 결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전제로 해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싸움이 났을 때 억울하면 막 매매계약이 취소됐는지 해제 사유가 있는지 막 따지지 않고 쓱 해서 지고 나서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취소한다든지 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행동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판결 내려진 시점 이후 등등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시점상으로는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아까 논리로는 앞에 판결이 발목 잡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서 제외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제 말하고는 있지만 앞 사건에서 어느 정도 변론이 모아진 거를 뒤흔든 상황이 이제 시점에서 그 계약을 취소한다. 이제 시점에서 그 계약에 해제 무슨 사유가 있었다. 라고 뒤흔드는 꼴이 되니까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의 그런 입장으로서 취소 해제권이 표준시 즉 변론 종결시 뒤에 형성권이 행사됐을 때 문제. 그런 게. 그럼 건물 매수 청구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나왔는데 건물 매수 청구권이 사실은 어디 단계에서 쓰였으면 제일 좋아.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 피고로 몰린 사람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 등이 너무 크니까 그 손실이 크니까 토지를 인도해야 되고 건물을 부숴야 되는 상황으로 자기가 피고 입장에서 지게 생기는 국면으로 가면 최종적으로 어떤 카드를 써야 거기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득을 취한다. 그게 허무해지지 않냐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이 원고 측한테 파는 꼴이 되고 자기는 건물 매매 대금을 받음으로써 단순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 조절이 되는 건데 이 경우를 건물 매수 청구권을 그 소송의 와중에 행사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심플하게 인도 철거해 주라라고 승부가 났는데 그래서 인도 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건물을 부수려고 왔는데 이제쯤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게 그 사건의 뒷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대금 내놓으라라고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매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거냐 부분서의 문제인데 이게 취소 해제권과 달리 건물 매수 청구권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그런 등등이 어떤 특수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력이 어려운데 책을 보면 무진장 어려워. 그렇지만 심플하게 생각해요. 제1차 소송에 확정되었을 때 2차 소송이 등장하는 국면에서 1차 소송이 2차 소송을 발목 잡는 게 1차 소송의 어느 부분이 2차 소송을 발목 잡느냐인데 1차 소송의 당사자가 주관적 범위고 1차 소송의 주문의 판단이 객관적 범위고 1차 소송이 나타내는 시점이 변론 종결 시점이니까 그게 시적 범위인 거야.
위에서 2차 소송을 발목 잡는 거지 1차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2차 소송 발목 잡을 필요 없고 1차 소송의 소송률과 틀린 거라면 2차 소송 발목 잡을 필요 없고 1차 소송의 시적 범위인 변론 종결 시 이후 시적 거라면 그 판결이 발목 잡게 작동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심플한 거야. 아까 말씀하신 매매 계약 취소하려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원래 싸움이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예컨대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데 정상적인 계약이 유효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근데 매수인이 그 단계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뭐가 뒤틀어져서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하겠다라고 했으면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뭐로 싸움이 되냐면 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가 충족되느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면서 그래서 만약에 해제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대금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어? 근데 그걸 지금 시점 와서 따진다는 거야. 즉 X와 Y 사이에 X가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그걸 전제로 한다면 X와 Y가 이쪽이 매도인 예를 들어 이쪽이 매수인이라면 원래 이쪽은 그럼 그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주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 이런 관계에서 요거 일단 잊어버리고 이거 동시이행함이라든지 뭐 이게 이행됐는지 여부는 일단 잊어버리고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전제로 대금 청구를 했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왜 대금을 안 치르고 있냐면 그게 무슨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해제 내지 사기로 취소한다든지 하니까 나는 대금을 못 치르겠다. 뭐 예를 들어 실은 이제 매수했는데 속아서 샀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겠지. 매도인은 계약이 유효하면 대금을 빨리 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매수인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을 사기에 의해서 취소시키면 취소된 결과 이게 무효고 무효면 어떻게 돼?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이행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으로 부당이도로 원상회복으로 해줘야 되잖아. 만약 이행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유효하면 X 입장에서는 대금을 치르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는데 Y 입장에서는 사기당했다니까 계약 지금 원점으로 가서 내가 의무 대금 치를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게 싸웠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금을 이미 치렀다 뭐 이런 방어만 펼쳤다고 쳐봐. 대금 이미 줬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쳐봐. Y는 X한테 대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쳐봐. 그래서 1억 원 주라고 한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게 효력이 있는데 그래서 1억 원 받으러 왔더니 이제쯤에 근데 그때 계약이 내가 사기당한 거 있다라고 사기에 의해서 매매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1억 원 주는 걸 거부하고 버틸 수가 있겠냐 이거야. 응? 그걸 다툴 수 있다면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건데 그 사건을 그걸 다툴 수 있으면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거고 다툴 수 없으면 이미 그 사건을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뭐 대금을 치러야 되는 거냐 이 등등의 싸움은 이미 완결된 건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매매 계약이 뭐 취소됐다 이런 식으로 해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시점에 가능하냐인데 시점상의 형식으로 보면 변론 종결 시 이후에 행사하는 거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취소 해제권은 애초에 싸움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해서 차단을 시킨다는 거지. 차단.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그 정도는 앞에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싸움 중에 방어로서 펼쳐졌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이제 펼치는 것은 안 된다. 차단시킨다.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그런 방어를 펼쳤었어야 되는 게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서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차단시키고. 이해돼? 어려? 근데 건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아까 말한 그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은 이 사건은 요거랑 틀린 게 매매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해제권을 지금 쓰는 거인데 건물 매수 청구권은 왜 특성이 있냐면
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고 요건 요것대로 인정되고 철거를 해야 될 판인데 이쪽에서 애초에 이 소송의 승패가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 피고 입장에서 그런 건물을 매수하라 라는 형사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 틀인데 그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잘 보면 이 기판력 이전에 뭐에서도 한번 나오냐면 실기한 공격방법이 가까이서도 나온다고. 왜? 처음부터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피고가 처음부터 다 치고 나가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는 이미 자기가 꿀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꼴이 돼. 잘 봐봐. 상계교도 똑같아. 원고가 나한테 6천만 원 뭔가 청구를 해왔어. 그럼 초장에 6천만 원 자체를 갚았다든지 6천만 원을 내가 갚을 의무의 어떤 상황을 내가 벌린 일이 없다든지를 방어를 펼쳐야 되는데 대뜸 그래 나도 너한테 돈 받을 거 있으니까 상계할게 하면 너무 허무한 거야. 초장에 그래버리면 일단 여기서는 뭐를 버티면 되는 거야. 원고의 소구 채권 자체의 그 자체를 가타부타 물고 늘어져서 이걸로 퇴각시키면 아까 말했듯이 상계의 재원 자기 채권을 안 써먹고도 이기잖아. 그런데 초장부터 나도 너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이걸로 쌤쌤 하고 끝나자라고 한다면 너무 허탈한 거야 피고는. 그러니까 피고가 그런 상계환경을 써먹게 되는 계기는 어느 정도 승패가 기운 마지막 단계쯤에밖에 쓰는 게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인 오히려 패턴이 되니까 실기한 공격 방법에 가까이서도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는 소송의 마무리쯤에 나오는 것이고 마무리쯤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그 시점만 딱 봐가지고 실기했다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방어 방법의 특수성에 비춰서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어떤 소송이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승패의 그게 감지되는 정도에 행사되는 거지. 라는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는 거야. 한편 그런 상황처럼 기판력이 작동하는 변론 종결 시점 이후의 문제도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는 그런 특성 때문에 같은 형성권이지만 취소권 해제권은 그 자체 취소 해제권은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형성권이지만 이 건물 매수 청구권과 예컨대 어떤 청구의 소구 채권에 대한 상계는 간접적으로 이걸 무력화시키긴 하지만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어긋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앞에 거는 매매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 매매 계약이 유효한 걸 지금에 와서 뭐 해제 사유 있다, 취소 사유가 있다 해서 원고의 청구에 근거가 됐던 그 자체를 뒤집으려는 등등 어떻게 한번 더 해보려는 얘기가 돼서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요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서 대금은 달라, 건물 대금은 달라. 이 원고의 소구 채권에 대해서 상계하겠다, 자기 채권도 있으니까는 요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그 채권 자체를 다이렉트로 무력화시키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 이후에 행사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괜찮다. 달려 나왔어요. 되겠어요? 새로운 소송을 청구를 해도 기판력이 안 미치는. 안 미치는.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철거까지 지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소송의 어떤 큰 흐름을 타면 그렇게 돼서 질판이고 확정까지 돼서 더 이제 철거까지 해야 될 정도 되면 사실은 건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하는 걸 주장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 대금이라도 받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철거해버리면 사실은 경제적 가치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피고로서는 그 시점에 했었으면 제일 좋은데 설사 지금 2차적인 소송으로 건물 대금 매수 청구권에 따라서 대금 청구를 2차적으로 만약 한다면 이 앞 사건의 소송문은 뭐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인데 두 번째 사건의 소송문은 뭐야? Y가 X부터 매매 대금 청구권이잖아. 형성권에서 매매 계약 체결이야. 이 소송문이 눈으로 봐도 틀려 안 틀려? 이거 봐봐. 이거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토지를 인도하는 어떤 금전적인 게 아니잖아. 두 번째 매매 대금 청구는 금전적인 청구로 틀린 게 뻔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송물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2차적인 소송이 문제되지 않는 거지.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건 나왔을 때 진짜 혼자 생각해봐. 2차적인 소송을 내는 게 내 다시 한번 벌리는 거가 인정할 거냐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딱 세워. 2차적인 소송을 내면 안 되겠다 싶으면 약간 무리한 이론이지만 걸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냥 또 한 번 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야. 예를 들어 무슨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야? 어떤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그 가해행위와 손해 입은 거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어떤 가해행위가 있고 이게 의법한 가해, 의법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자기는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법한 거와 위법성 있는 건 있는 거고 한편 이 가해행위와 자기가 손해 발생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5가지 정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입었다고 했는데 실은 자기 생각에는 일단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를 명시해서 밝혀서 그렇지만 현재 8천만 원을 다 하는 것은 조금 잘 측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5천만 원 청구한다라고 하면서 냈어. 근데 깨졌어 원고가. 원고 조가 깨졌어. 그럼 아까 논리대로 그럼 요번에 3천만 원을 제2차적인 소송으로 다시 냈어. 그럼 아까 명시했어 1소송에서. 그럼 어떻게 돼? 2차 소송이 기판력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지. 내가 당시도 물어보니까 뭐 또 딴 게 생각하고 답을 못 약간 사야 돼. 물론 딴 게 있어. 딴 게 있는데 아까처럼 말해봐. 명시했어. 1소송에서 내가 손해는 잠정적으로 확정돼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대충 5천만 원 청구한다. 거기서 실제 사실은 정확히 한다면 8천만 원 정도로 분위기가 될 듯 하면 3천만 원 빨리 늘린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5천만 원만 끝끝내 열심히 싸우다가 깨졌어. 근데 명시는 했어. 앞사건에서 뭐냐? 한 더 있긴 있는데 일단 5천만 원 한다라고 명시를 했어. 그래서 2차 소송 요번에 3천만 원 청구를 했어. 아까 5천만 원하고는 상관없는 5천만 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건 똑같은데 5천만 원 말고의 어떤 3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2차 소송을 냈어. 그럼 아까 명시했다는 걸 전제로 2차 소송이 어때? 가능해 안 해? 가능해 안 해? 가능해 안 해? 가능했지. 아까 가능했잖아. 명시적 일정 공정에 의해서. 그 깨졌다는 얘기는 저 지금 말씀하신 요건 자체 중 하나가 깨졌으면 아예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죠. 아까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그런 거 깨졌지. 깨졌는데 기판력이 일단 원칙에 안 걸린다면 가능해야 되는 거야. 2차 소송이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말하려는 단계로 이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능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느껴보라는 거지. 느낌. 근데 2차 소송은 3천만 원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1차 소송에서 5천만 원 깨졌지만 그 깨지게 된 상황이 뭐였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깨졌잖아. 그럼 2차 소송 3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차 소송도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요. 이거는 원고 입장 깨진 원고 입장 또 한 번 더 내서 신이 나겠지만 피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미 승부 앞사건의 승부는 이유 중에 나타났지만 뭐가 없어서 깨졌어. 인간관계가 없어서 깨졌죠. 그럼 나머지 3천만 원도 더 볼 것도 없잖아. 지금 금액적인 게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고 인간관계 없는 거는 이유 중에 판단이지만 이 두 번째 3천만 원도 1사건에서 이유 없다면 인간관계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3천만 원도 그냥 더 볼 것 없이 안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막 다시 한번 잘못된 인간관계 있는지 없는지 싸워가지고 오히려 인간관계 있게 나오면 더 이상하지. 1사건. 근데 원래는 1사건, 2사건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나는 인간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는데 하나는 기판력이 안 걸린다면 인간관계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그 이유 중에 판단해도 그런 것처럼 쟁점이 돼서 충분히 싸웠으면 금액 바꿔서 냈지만 인간관계 여부가 결국 쟁점인데 그걸 또 내서 다시 한번 왈가왈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때 부정적으로 본다면 기판력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기판력 걸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풀었어요? 교과서 이유 중에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제어하는 기판력이 없지만 이유 중에 판단해도 기판력을 확정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교재 같은 걸 보면 어렵고 또 그 어렵기 때문에 뭔가 공식화돼서 막 해보려는데 오히려 훨씬 편해. 정답은 없는 거야. 정답은 없는 거야. 그냥 딱 봐가지고 2차 소송 나왔을 때부터 생각해. 미리 공부하지 말고 그냥 확정됐다는 것만 나오면 기판력이 생겼구나.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봐. 아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고민해. 문외한으로 고민해. 내가 원고를
됐을 때 아까 명시적 일부 청구에 있어서 아니 일부 청구에 있어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통설 판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통설 판례라고는 막 그냥 암기성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왜 그 입장을 학설 있는 판례가 지지할까? 원고와 피고의 형량이란 말이야. 원고는 다시 한번 내는 게 좋단 말이야. 피고는 또 그거에 대항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어디서 절충점을 찾는 거야? 명시했느냐 여부를 따지고. 그러면 귀찮아 이게 또. 거기서 그럼 어디서 절충점을 찾아? 명시를 했느냐가. 그럼 명시한 거가 왜 기준되느냐? 피고로서는 명시를 하면 아 이게 또 나머지 분이 뭐 더 이게 나중에 뭐 걸겠구나 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 그럼 피고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이 사건에 그냥 그것까지 아예 결판 내자라고 해서 원고가 말하지 않은 부분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피고는 원고는 돈 받겠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카운터 펀치는 거야. 거꾸로 채용 부정적성을 피고가 그냥 내는 거야 여기다. 아까 말했는데 인간관계 없으면 원고로서는 금액이 그 부분만 이겼느냐 졌느냐인데 피고가 채용 부정죄에서 전체적인 그 손해배상 채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그냥 딱 확정을 해버리는 거야 피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나름대로 방어도 펼칠 수 있고 한 등등을 이것을 갖다가 예상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가 명시했느냐 아니냐는 거죠. 명시를 하면 그 손해배상 금액은 또는 그 대여금 금액은 그 금액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 기판력을 부정해서 또 가능하다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게 명시 여부를 갖고 그 정도에서 절충적으로 해결해주는 학설이 명시적 일부 청구 금융설이죠.